다음번에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교회 사역의 새로운 방향은 뭔가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윤석 박사님이 강해 주시겠습니다. 이윤석 박사님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고 강사님과 동문이며 또 이 박사님을 우리에게 소개한 우리 황관상 선교사님한테 강사 소개를 부탁하겠습니다. 황 선교사님.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이윤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카이스트 내 선교 운동을 같이 이렇게 전개하고 같이 활동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그래서 선교에 헌신되어 있는 귀한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카이스트 경영공학 박사시고 그 다음에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박사십니다. 현재 독수리 기독학교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 FMNC 선교회 사역 총무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배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제가 보니까 IT 미션 컨퍼런스나 다양한 이런 웨비나를 이렇게 선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또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선교 전략이라는 책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은 한 30여 분 정도 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박사님이 주시는 귀한 통찰력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박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이윤석 박사님. 반갑습니다. 제 말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네. 제가 아마 이제 그 화면 화질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옛날 노트북인데 새 노트북으로 하려다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돼서 옛날 걸로 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되죠? 네,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제가 최대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크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볼륨을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노트북이 이제 새 노트북은 좋은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옛날 거여가지고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들 같이 보시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자료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요. 화면에서 제가 자료 공유한 게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코비드-19가 가져온 세상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코비드-19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충격을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학교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이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한 학기 동안 정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엄청 힘든 상태고요. 지금 방학 동안에 2학기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치러 나갈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비드-19 현황을 보시면 확진자가 1,8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7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의 강남구 인구가 54만 명이니까요. 강남구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사망했고 사실 이제 코비드-19이라고 확진된 사람만 이거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그 유사한 사망자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이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준전시 상황을 선포하기도 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전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라고 해서 이제 전시에 물자 동원하는 그런
법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반년 동안 진행되었던 그 경과를 좀 보시면 처음 그 중국 내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것이 19년도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12월 30일에 중국 우한의 그 의사 리월량이라는 의사에 의해서 SNS에 최초로 알려졌고, 국내에는 1월 20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있었고, 그리고 2월 18일에 신천지 집단의 그 감염 사례가 시작된 31번 확진자가 파악이 되었고요. 그리고 2월 20일에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3월 11일에는 WHO에서 팬데믹을 이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고, 현재 이제 우리 국내 확진자는 14,000명 정도, 사망자는 301명 이렇게 오늘 날짜로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시기별로 이렇게 좀 확진자들 숫자를 이렇게 좀 이제 파악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처음에는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많이 퍼졌죠. 그런데 그게 4월 달에는 유럽, 미국 쪽으로 퍼지더니 지금은 남미, 인도,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우리 동아시아 지역의 이 나라들은 통제를 좀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싱가포르나 일본 그리고 홍콩과 대만 같은 나라들은 방역을 좀 잘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코비드19를 잘 통제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은 뭐니 해도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주 철저하게 시행한 거, 이거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진단 검사 능력이나 아주 치밀하게 철저하게 이제 역학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성공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비드 19이라는 이 약어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이 코비드 19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이거 이제 약자이죠. 병명이 코비드 19인 것이고, 이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이름은 사스 코브이 2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유행했던 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그 바이러스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사스코 바이러스에다가 이제 2호라는 이제 이름 번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사스코브 2 이렇게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생겼습니다. 그 공처럼 생기는데 그 주변에 스파이크라고 뾰족한 것들이 잔뜩 튀어나와 있는 그런 바이러스이죠. RNA형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RNA형이기 때문에 변이가 더 심하고,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참고 자료들을 좀 많이 넣은 이유는 이거 이제 그냥 보시라고 한 거고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여러 종류 있는데, 바이러스는 세균, 원생동물, 곰팡이, 프라이온 이런 것들과 함께 병원체 중에 하나지요. 바이러스가 이제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생물학자들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생물의 일종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생물이 아니다라고도 하고, 그냥 바이러스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사람 몸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그 세포 안에서 증식을 해서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난히 그 사람 세포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세포에서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받아주는 리셉터 수용체가 있는데, 그 ACE2라는 수용체하고 유난히 잘 달라붙어서 다른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훨씬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그냥 재미있으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 이 전 세계적으로는 표준 병명이 코비드 19입니다. COVID-19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코로나 19 이렇게 이거를 약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정식 명칭은 코비드 19입니다. 약자를 왜 코로나 19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래 우한에서 발생해서 우한 폐렴 초기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역을 좀 차별화하는 그런 이제 명칭이다 해서 WHO에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겠다라고 해서 코비드 19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막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코로나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양 코로나, 우유의 코로나, 대우전자의 코로나 PC, 도요타의 코로나 자동차, 그리고 멕시코의 국민 맥주, 코로나 맥주 이런 거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그림상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가려서 여기 코로나 드브리스라는 이제 그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 이름이 코로나 드브리스예요. 얘가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놀려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랬는데 톰 행스가 코로나 타자기를 로 편지를 써가지고 얘한테 보내주면서 세상에 코로나 이름 가진 애 너밖에 없다, 힘내라, 이제 그런 격려 편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겼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중국이 생물 무기로 만들었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있고, 중국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음모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알 수는 없는 이제 얘기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홍콩에 있던 그 옐리먼 박사라고,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연구자로서는 선구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팍스 뉴스에 출연해서 이게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전자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상해 푸담대에 있는 장윤정 교수라는 이제 다른 교수도 그런 주장을 하다가 연구실이 폐쇄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역사 속에서 사실 이런 이제 전염병들이 있었던 적이 이제 여러 차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아테네 역병이라고 그리스, 스파르타 아테네 뭐 이런 이제 나오는 그쪽에서 아테네 역병이 있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던 시기였는데 전쟁 초기의 전력은 아테네가 우세했는데 이 역병 때문에 전력이 약화돼서 스파르타에게 패전했습니다. 또 그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이제 그런 병도 있었습니다. 이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이라는 이 책으로 유명한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이름이 안토니우스인데요. 그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천연두로 추정되는 이 역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로마 제국의 사회 체계가 약화되고 동서로마 제국 분리와 국력 약화를 초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AD 한 540년에서 750년 그 사이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뭐 이름을 딴 것 같은데요. 그 로마법 대전을 만들었던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 시기에 역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패스트로 추정이 되는데 황제 1인이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가 마감되고 영주들의 힘이 커지는 봉건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중세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패스트죠. 수세기에 걸쳐서 이게 유행했다가 좀 잠잠해졌다가 또 유행했다가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 사망했다고 하고요. 중세 봉건 시대가 몰락했다. 그렇게 영향을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이제 천연두도 그런 중요한 사례인데요. 스페인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점령하러 가서 천연두를 옮겨서 현지인들이 무더기 사망하고 라틴 아메리카를 쉽게 정복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812년도에는 이제 발진티푸스라는 병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시대인데요. 나폴레옹이 50만 명, 60만 명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가 그 전투에서가 아니라 그 리케차군에 의해서 감염되는 그 발진티푸스에 걸려서 대부분이 몰살하고 10,000명 정도 살아서 돌아왔고요. 나폴레옹의 급격한 나폴레옹 이제 권력이 약화되는 그런 이제 사건으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것은 1918년, 19년 무렵의 스페인 독감인데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됐는데 전쟁 중이라서 이제 전염병 상황을 여러 나라들이 다들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립국가였던 스페인만 이걸 투명하게 공개해가지고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였고요. 5천만 명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빨리 종전되고 평화조약을 체결했다고 하고 이때부터 이제 독감 예방접종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 독감 이후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비드 19은 스페인 독감을 이어서 거의 한 100년 만에 찾아온 큰 그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코비드 19을 어떻게 이제 예방할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말 감염이죠. 비말 감염이라는 것은
감염자의 침이나 콧물이나 체액이 기침이나 재채기 통해서 또는 말하거나 노래할 때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으로 들어가서 감염되는 겁니다. 실험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결과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침을 하면, 좀 심한 기침을 하면 6m, 크게 재채기를 하면 8m까지 그 침방울이 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크게 하거나 말을 할 때도 침방울이 많이 튀어나갑니다. 이 비말 감염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일 중요한 그 감염 경로인데, 이걸 막으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사람 많은 실내 공간을 피하는 것이 이제 좋고, 그리고 기침할 때 소매로 이렇게 가리는 거,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네, 마스크가 이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로도 감염이 됩니다.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할 때 이제 그 비말은 무게가 무거워서 금방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물방울들이 땅에 곧바로 떨어지지 않고 가벼워서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닙니다. 감염자 밖으로 나온 후에 공기 중으로 떠다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꽤 많이 떠다닙니다. 그래서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 3시간이 지나도 12.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동안은 그냥 이렇게 공기 중에서 옆에서 숨을 들이셔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밀폐된 그 실내 공간은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실내 공간을 자주 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그 경로가 이렇게 비말과 그리고 이제 공기 감염입니다. 네, 세 번째 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는 접촉 감염인데요. 감염자 밖으로 이렇게 재채기 할 때나 이렇게 나와서 그게 문 손잡이나 뭐 책상 위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이제 묻어 있다가, 그걸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졌을 때, 그리고 그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져서 점막을 만지거나 했을 때 감염이 되겠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표면에, 물건의 어떤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바이러스들은 꽤 오래 생존합니다. 구리 표면에도 4시간 이제 생존하고요. 종이 박스에 24시간,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데는 한 2, 3일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버튼에 이제 구리 코팅한 그 항균 필름을 이렇게 붙여 놓는데, 그 항균 필름에 누가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 4시간 이전에 그거 만지면 감염될 수 있는 겁니다. 항균 필름이라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 감염을 막으려면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말고 비누칠을 해서 손을 씻는 게 중요하고, 또는 이제 알코올이나 세정제로 손을 이제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경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방역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개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타 국가로부터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겪어왔던 것들을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또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WHO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고, 또 그 3월 26일에는 G20에서 화상으로 정상회의하면서 같이 협력하자 이런 걸 하기도 했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제 이렇게 뭐 느끼시는 것들인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더 이 문제에 학교가 더 예민하게 이제 와닿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초 중등학교 신학기 개학이 연기가 됐었고요. 학교 건물들이 이제 폐쇄가 됐죠. 그랬더니 저희 학교만 해도 학교 식당 직원들이 근무를 못하게 되니까 직원들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식자재 납품업체도 일이 줄어들고, 또 우유도 남아돌고, 농가에서는 판로가 막혀서 농가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을 지금 막 막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지금 매출이 거의 없죠. 항공사도 어려운 상황이고, 승무원 일자리도 줄고, 면세점도 지금 사업자들이 다 반납하고 있고, 기내식 업체도 예전에는 매출이 뭐 1,000억 이렇게 다녔는데 매출이 거의 없어서 매물로 나와 있고,
관광객도 끊기고 보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공장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내수 시장은 지금 좀 좋은 편인데요. 차가 잘 팔립니다. 그런데 해외 공장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직원들 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멈춘 데가 많고요. 타이어도 안 팔리고 자동차 강판도 안 팔려서 포스코가 지금 창립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분기에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 매출이 줄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식당에 손님이 없었고 카페에도 손님이 없었고요. 영화관도 손님이 없었고 최근에는 보니까 식당에도 손님이 많고 카페도 손님이 많더라고요. 헬스장도 손님이 없고 실업자가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1년 연기하기로 했는데 연기하면 8조 원 정도 손실이 난다 하는데 사실 내년에도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어서 만약에 취소가 되면 90조 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3월 19일에 1457 종합주가지수가 1457 이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한 12년쯤 전 그 시기로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2200선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인 2500까지는 아직 좀 더 남았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반기 경기가 이제 불투명해서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다우존스 이제 주가 종합지수가 28,000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3월쯤에 2943, 7,000 정도가 떨어지는 대폭락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IT 거품이 붕괴될 때 2000년 전후에 그때 우리가 IMF 겪을 그 무렵과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있었던 이제 2008년 무렵 그때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서 다시 한 2,300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 위기가 왔는데 그 성격과 그 해결 방법이 각 위기마다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97년도의 IMF 외환 위기는 기업의 높은 부채 비율이 문제였고 외환 보유고가 낮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MF의 요청을 받아서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했죠. 금도 모으고 그렇게 했습니다. 2008년도에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이때는 이제 촉발이 됐던 게 리만 브라더스라는 이제 회사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그 상품을 팔았었는데 그게 부실화되면서 이제 터졌었어요. 근데 선진국이 미국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뼈를 깎는 구조조정하지 않고 그냥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양적 완화라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그때부터 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집값도 많이 오르고 물건값도 많이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실은 좀 부실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2020년도 이번에 이제 닥친 이 위기는 봉쇄 폐쇄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정책가들이 이야기하기로 이것은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경제 공황에 준하는 수준의 위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푸는 통화 정책, 돈을 막 푸는 겁니다. 돈이 돌지도 않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풀고 그리고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신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재정 정책, 돈을 재정 사업을 하는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다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고 집값이 떨어지지를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도 집값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월급쟁이들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아주 확장적으로 쓰는 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꼭 해야 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이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는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개발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장래가 그렇게 우울하지 않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IT,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 10년쯤 전에 터졌으면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IT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방역 기술도 아주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제 관여가 되면서 저는 이 코비드-19 요 위기를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냐 하면 우리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이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의 증시를 이끌고 있는데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3월 정도에 증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대폭락할 때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그 떨어졌던 거 다 회복하고 더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넥슨이나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애들이 게임하는 이런 회사들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팅을 화상으로 하는 이 줌이라는 이 회사 주가는 엄청 뛰었죠.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이나 그 일라이릴리도 이제 어제 그 치료제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또 파이저라든지 모더나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버라는 이제 차량 공유하는 회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업체 이런 데는 조금 어렵지만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기술들 가지고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면하지 않고서도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도 1학기 때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이 없었으면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클래스를 무난히 이제 끌어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4차 산업혁명해서 기술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감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시대에 그 비대면 상태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서도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잘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회사들은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많은 회사들과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코비드-19라는 이 전염병이 기술에 의해서 극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이 진단키트죠. 진단키트 만들어서 우리도 아주 그 진단 정확도가 높은 진단키트로 방역을 하는 데 성공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이제 시판은 안 된 걸로 제가 아는데요. 한 올 3월 달쯤인가 카이스트의 어느 교수님이 나노 필터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냥 이거 빨아서 써도 되고 한 달 정도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마스크 개발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었죠. 요 옆에도 이제 쉐마라는 회사를 세워서 이제 하시는 한대익 대표라는 분이 스마트 마스크라는 거 한 달 쓸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양쪽에 헤파 필터를 끼워서 이렇게 한 달 쓸 수 있는 마스크인데 그 매일 일회용 마스크 쓰는 것보다 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착용감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이 DT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라든지 또는 그 시료 채취를 쉽게 할 수 있는 이 감염 안전 진료 부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돼서 다른 나라에도 이전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 선진국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니까 이런 거 다 개발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에 많이 없는 댕기열 같은 그 병은 백신 치료제도 잘 개발 안 하는데 이 코비드 19는 선진국 사람들이 잘 걸리니까 많이 걸리니까 개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려면 치료제와 백신이 이제 분명히 개발돼야지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회사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십자에서는 대표적으로 혈장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8월 달에 이번 달에 임상 실험에 들어가고 제조 공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광약품에서도 비형 간염 치료제를 가지고서 다른 약으로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찾아보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항체 치료제를 임상 시험 일상에 들어가는 그 승인 받아서 실험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외국에서 이제 그 백신 개발한 거 가져와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또 최근에 렘데시비르의 600배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찾았다고 이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요, 네이처지 4월 9일자의 그 자료를 보면 전 세계 19개국에서 115개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이제 그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 앤 멜린다, 빌 게이츠 그 재단에서 7개 백신 개발 연구소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임상 실험에 참여해서 여기는 미국이고 여기는 이제 중국인데 이 백신 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9월과 10월에 백신 2종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옥스포드의 팀이 만든 그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같이 만든 그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더나나 화이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임상 실험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23종 이상의 백신이 임상 시험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치료제도 우리나라도 이제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어제 항체 치료제 3상 돌입했다고 이렇게 하고요. 여러 종의 이제 치료제들이 임상 시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이 붙어서 그리고 모든 정부들이 힘을 다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역에 어떤 기술을 이용하면 방역에 도움이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보신 거하고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와의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UVC라는 그 자외선이에요. 울트라바이올릿 그 C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가시광선보다 이제 파장이 짧은 그 자외선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외선 A, B, C 이렇게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는데요. 이 중에서 파장이 아주 짧은 자외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제 엑스레이가 되는데 그 UVC라는 그 자외선 C 자외선이 있는데요. 이 UVC는 특별히 그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거에 이제 살균 효과가 큰 그런 이제 빛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빛이 잠깐만 쬐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15W짜리 자외선 C 램프가 있으면요. 여기 램프 표면에서 2초 떨어진 곳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1초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100cm, 1m 떨어진 곳에서는 12초면 파괴가 됩니다. 아주 깨끗하게 이제 그 부작용 없이 파괴가 되죠. 다만 이제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램프를 가지고 빛을 비추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소독하는 살균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있고 분무기로 뿌리는 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그 비말 감염이나 공기 감염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생긴 모양은 이제 공기청정기처럼 생겼는데 필터로 거르는 미세먼지나 이제 그 먼지를 거르는 것이 아니고 이 통 안에 팬과 그리고 강한 UVC 그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들어온 공기들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순식간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켜놓으면 그 공기 중에 돌아다니는 비말과 공기 중에 그 바이러스, 세균을 거의 100% 잡을 수 있습니다. 팬의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그게 좀 조절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이용하면 지금은 우리가 마스크, 손 씻기 이런 수동적인 방법으로만 이제 방역을 했고 이런 이제 적극적인 바이러스를 잡는 이런 방법들은 많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좀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의 대처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께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막 하다가 좀 긍정적인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코비드19 사태가 끝이 날까? 지금은 막 끝이 날 것 같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뭐 뉴노멀 이런 얘기하는데 물론 약간의 변화가 있고 그러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기술 중심 사회를 끌어당기는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회복이 빨리 올 것이고 그리고 이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복된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께서 각자 사역하시던 그 선교지 대체로 우리보다 이제 경제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데가 좀 많을 텐데요. 그런 곳에는 이런 기술들, 스마트 마스크, 우리의 방역 시스템, 그리고 자외선을 이용한 이런 살균 램프나 그 공기 살균기 이런 기술들을 좀 이렇게 알리고 전수하고 전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선교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짧지만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석 박사님. 그동안 텔레비나 무슨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각조각 무슨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코비드나 19이 뭔지 또 이게 해결 방책이 있는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혹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면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얼굴이 보여야 될 텐데. 오케이. 손을 들어서 혹시 질문 있으면은 이제 이미 미리 질문을 임태순 선교사님 음소거해 주세요. 해제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임태순 선교사님. 예, 말씀하세요. 임태순 선교사님 말씀하세요. 질문 없어. 손 들어서 나는 질문 있는 줄 알고.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갖고 분명하고 확실해서 질문이 없으신가? 오케이. 그러면은 예, 우리 주원정 선생님 음소거 하시고 해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주원장 선교사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있고요. 긍정적인 그 메시지를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듣기에는 이게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백신도 사실 나와도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될지, 그 백신이 정말 그 위험하지 않은지,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심지어 뭐 그 백신이 오히려 이제 부작용으로 사람들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들을 또 많이 또 듣고 있는데 그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는 한데 정말 실제로 이렇게 빨리 급하게 나오는 그 백신을 맞는 것이 저희한테 유익이 될 건지 이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좀 설명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네, 그 백신이 지금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안전한지는 이제 그 임상 테스트를 좀 거치고 난 다음에 맞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 임상 테스트를 사실 완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백신을 나부터 먼저 맞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제 먼저 맞을 거고요. 약간 걱정이 되는 분들은 좀 이제 늦췄다가 맞아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이런 그 뭐죠, 독감 백신 알러지가 있어서 저는 백신을 못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백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버텨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균형을 지켜주셔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해왔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는 백신이 여러 종류의 백신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올 연말 아니면 뭐 내년 봄, 하여튼 내년 안에는 백신들이 나와서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수년 가기도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된 채로 계속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떠안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약간 그거는 좀 심하게 걱정하는 것 같고요. 아마 내년 한 해 정도 동안에 웬만한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을까. 지금의 이제 그 백신 치료제 개발 추세로 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두려움을 좀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왜냐? 카톡방에 우리 황송 교사님께서 장혜숙 질문들을 잠깐만요. 저기 장혜숙 선교사님 네. 보여주면 좋겠어요.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까작에서 잠시 나왔는데요. 9월 이제 초에 다시 까작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을부터 또 겨울까지 계속 이제 코로나 또 바이러스가 극성을 하고, 더 확산될 거라는 그런 염려들이 있는데, 제가 9월 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네. 무엇을 접종하고 아니면 무엇을 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약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예방하는 것을 도움 좀 받고 싶네요. 네. 그 이제 까작 같은 경우에는 그 까작이나 그 중앙아시아 쪽이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이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비드 19의 성격이 나이가 많은 고령층 60대 이상, 60대, 70대, 80대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감기처럼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보면 젊은 분들은 좀 나은데 연세가 예를 들어서 한 50 이상이다 이러면 저는 그런 이제 의료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나라에는 좀 안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나는 뭐 병이 그런 위험이 있어도 가겠다 이제 이러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옆에 저희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그 타직의 선교사님도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은퇴하고 나가셔서 연세가 많은 분인데 확진된 채로 이제 급히 이송이 돼서 오셨고요. 그리고 타직에서도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신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옮기는 사람 따로 있고 죽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막 옮기면 죽는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이거를 방심하면 안 됩니다. 치사율이 지금 이렇게 파악된 것만 해도 3몇 %인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 문제는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외부에 입국할 수 있게 돼서 나가시더라도 마스크를 잘 챙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UVC로 이렇게 소독할 수 있는 램프나 공기 살균기 같은 거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가셔서 사무실에 사람 만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틀어놓고 그런 것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입이 가능하군요. 그 UVC 공기 필터기가.
네, 구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예. 비싸서 저희가 좀 그거를 핵심 기능만 갖춘 걸로 좀 싸게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 30평형짜리라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일랜드에서 수입한 제품은 뭐 300 몇십만 원, 네, 그리고 국내에서 만든 것들도 뭐 240만 원 이렇게 지금 가격이 나와요. 비싸네요. 네, 아. 그래도 그 용량이 좀 작은 것들, 좀 싼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실습하면서 만들도록 DIY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히 싸게 만들도록 하려고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속히 저기 싸고 좋은 게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요. 이윤석 박사님 그 카톡으로 또 다음 질문들이 이윤석 박사한테 보냈거든요. 그걸 조금 좀 살펴보시고요. 네, 누구 그러면, 장혜선 네. 질문 있으세요? 아니 제가 질문 있는 것은 예. 일단 뭐 안 나가는 게 뭐 가장 뭐 좋은 방법이지만 이제 나가야 결국은 물론 이제 마스크도 가져가지만 폐렴 이렇게 예방 접종이나 그리고 또 제가 얘기 들은 것은 뭐 이미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의 항체를 뭐 또 이렇게 받아서 가면은 안 걸린다는 그런 말이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항체 치료제,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네. 폐렴 예방 접종을 다른 걸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앞에 질문을 한 가지 제가 잊어버렸네요. 네. 질문 아니고 이거 카톡으로 질문들을 보내드렸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거 말고 우리 네. 장성 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얘기해야 되겠다 장성. 하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네. 네, 그럼 일단 먼저 네, 카톡으로 이제 우리 네 개 질문이 있는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혹시 다른 분들 뭐 이렇게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질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누가 처음 사용하였는가?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실래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는.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도 1월에 스위스에 있는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이제 매년 열리는데요.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네, 그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기에 이제 의장인 분이 요 주제를 잡았고 그분이 책도 냈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이미 있긴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를 쓴 거는 다보스 포럼 때부터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IT 기술이나 그 로봇 기술이나 또는 정보 그 데이터 기술이라든지 소재 기술이나 의료 기술, 신경과학 기술 이런 각 분야의 기술들이 각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아주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 네트워크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묶여서 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고 하는 것이 개별적인 전공에서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전공 분야들이 서로 융합되면서 우리가 20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20년 전에도 우리가 IT 이비즈니스 시대 뭐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과 아주 차이가 많은 그런 뛰어난 기술 개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기술 혁명이 사람이 상상이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코비드-19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종말이 마지막 때에 처처에서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이제 그럴 거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가 정말 더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천국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는데 이 질병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에게도 마땅한 이제 삶의 자세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의 악화로 교회의 헌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사역들의 재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사역자들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 선교사님들 실제 후원비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교회들이 아마 예, 구조조정을 아마 이제 지금쯤이면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몇 달은 버텼는데 지금 보면 그 영세한 작은 교회들 중에도 월세를 못 내서 문 닫는 데들이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규모가 좀 되는 교회들에서도 그 부교육자들 숫자를 줄이는 그런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도 해외 선교사들을 또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냥 후원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그 후원금이 줄어들었을 때 줄어든 걸로 그냥 버티고 사는 방법 사실은 이 수밖에 사실은 없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좀 더 어렵게 사는 거를 그냥 훈련해야 되는 거 이제 이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펀드레이징을 좀 열심히 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 세력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제 말하는 지금 이 시대는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이 일부 있고 그리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이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이제 주 세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저커버그 또는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을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술을 가지고서 세상을 테크노피아의 세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하고는 좀 달라요. 크리스찬들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점이 있지만 그건 천국은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를 생각하는데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또는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 책을 냈던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그 아주 천재 사업가이자 발명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기술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준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은 믿지 않고 기술이 사람을 영생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 호모 사피엔스랑 호모 데우스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도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기술이 사람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각종 생명과학 기술과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거의 불사의 존재로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주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해나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활동이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든 똑같이 해야 되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뭔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 이제 보겠습니다. 네, 이번 바이러스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IT 기술의 발전으로 자국민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해온 중공처럼 세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티콘처럼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 바이러스 이제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정치 체제, 사회의 정치 체제의 어떤 그 특징하고 이게 딱 관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지금 이 바이러스 방역에 성공적인 나라들이 대체로 어떤 나라들이냐면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북한 이렇게 대체로 그 공산주의 사회거나 아니면 그 좀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그 큰 나라들. 그래서 그 동선 파악을 아주 철저하게 해도 별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나라들은 이게
그 방역이 상당히 잘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은 그 사람들이 동선 파악이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협조도 안 해요. 그리고 휴대폰 추적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동안 잘 알고 민주주의 사회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알고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이제 방역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체제 간의 어떤 우월성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대한 뭐 공동체성에 대한 이야기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이 무섭다라는 게 드러났죠. 중국은 그 CCTV가 인구가 한 13억쯤 되는데 CCTV가 한 몇 억 대 있습니다. CCTV가 몇 억 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카메라가 딱 인식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딱 찾아내는데 3초 걸립니다, 현재.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도망 다닐 수가 없어요. 안면 인식 시스템 기술이 중국이 최대로 앞서 있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다 사실은 통제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런 서구 사회는 그걸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안면 인식 기술을 더 이상 우리 개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중국처럼 그런 통제 사회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회를 지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6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한 가지인데 백신 종류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제 의학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그냥 이제 아는 바로만 말씀드리면 그 바이러스는 하나인데 그 바이러스의 작용을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그 활동력을 중단시키는 그 지점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변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회사들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여러 방법을 찾아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옥스포드 팀에서 만들어낸 그 백신은 심지어 그 RNA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그 최종 상태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 앞 단계에서 어딘가를 통제해서 RNA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효과가 동일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얼핏 이제 그런 글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네. 7번 질문이 있는데요. 7번째 질문. 키르키즈의 방매화입니다. UVC 살균 램프 공기 살균기가 시판되는가요? 시판되면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공기 살균기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평형 정도 되는 것이 한 240만 원, 뭐 비싼 데는 35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관여된 곳에서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제 9월쯤부터 시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120만 원 정도의 30평형 정도를 이제 제공할 예정이고 20평형 그러니까 가정형과 그리고 원룸형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거는 각각 6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이제 시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조차 이제 어렵고 그런 이제 기계 자체를 이제 조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선교지나 이런데 그걸 조달하기 어려운 데가 있을 수 있어서 일종의 이제 적정 기술 개념으로 제가 그 간단한 기존에 나와 있는 램프랑 이런 도구들을 이렇게 결합해서 좀 쓸 수 있는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기 살균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고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해외 선교지나 이런 곳에는 급하니까 그 비싼 거를 사서 쓰는 것도 이제 비용 문제도 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8번째 질문 우크라이나 유성옥 선생님이신데요. 우크라이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전혀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활동에 제한이 있는데 코비드19가 멈출 때까지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저도 FMNC 선교라는 이제 선교 단체에 이제 소속돼 있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 권역 이제 사역 총무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제 후원하고 있었는데요.
진짜 선교지의 그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 자녀 혜원이라는 이제 그 고3짜리 애가 댕기열 물려가지고 댕기열의 그 뭐죠 후유증으로 그 뇌염이 왔어요.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현지 그냥 일반 병원에서는 이게 그 다룰 수가 없으니까 현지에 이제 태국에서 들어온 그 영리병원 그 제일 좋은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그 뭐 특별히 무슨 수를 쓰지 못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관찰만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병원비가 1,00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한국으로 이송해야 돼가지고 이제 저희 그 대표님하고 저하고 그 이제 지난 작년 추석 연휴 전전날에 그 캄보디아로 가서 얘를 정말 그 이송할 수가 없는데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송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걔를 이제 이송을 해서 세브란스로 이렇게 데려와서 아직도 이제 의식 불명 상태인데요.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돼서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 대처가 안 됩니다. 그 중앙아시아는 더더욱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게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질문, 요르단에 계신 분인데요. 9월부터 학교 대면 수업 예정인데 나노 마스크나 스마트 마스크를 이곳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할 때 마스크를 분명히 착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스마트 마스크는 그 밀착은 되게 잘 됩니다. 보통 우리가 KF94 마스크 쓰는데 그 필터 성능이 KF97.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에 헤파 필터가 있고 또 이렇게 그 헤파 필터를 잘 이제 적용을 해놔서 숨쉬기는 우리 그냥 일회용 마스크보다 숨쉬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말도 가능한데 밀착이 너무 잘 돼서 이렇게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말소리가. 그래서 이제 그거 하려면 마이크를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KF94 같은 마스크를 이렇게 좀 쓰고 하면 좋고, 그런데 수업할 때 말을 계속하면 숨 막혀서 그걸 잘 못하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약간 헐렁한 걸 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수업에 참석하는 그 학생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거. 그래서 오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어와 있는 곳에서 구하실 수 있으면 그 UVC 공기 살균기를 틀어놓고 하시면 좋겠고, 그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수업 장소에서의 그런 통제 말고 요르단이라는 그 사회의 의료 수준을 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바이러스에 걸려도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50대 뭐 한 60대가 안 되신 분들은 사실은 생명의 위협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요르단이라는 그 사회가 혹시라도 중증에 빠졌을 때 그 의료 체계가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지 제가 그 상황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면 피하시면 좋겠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 유증상자를 잘 선별해서 이제 체크해서 걸러내는 그 시스템만 되어 있으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를 이제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카톡으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짧게 답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윤석 박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을 위해서 귀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는 똑같은 시간이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또 이제 이윤석 박사님의 제2탄 강의로 교회 사역의 이런 코비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사역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윤석 박사님이 하신 PPT 강의 내용 PPT가